달빛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최시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덕구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는 덕구가 달빛 아래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자신보다 많았지만 청년처럼 단단한 어깨와 팔뚝이 달빛에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눌렀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천한 머슴을 마음에 품다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님과 덕구의 손이 우연히 닿았습니다. 집신 만드는 법을 알려주던 덕구의 거친 손끝이 마님의 부드러운 손등을 스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덕구의 눈동자에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48배 소방 맞은 마님과 55의 머슴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은 둘 모두에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덕구에게는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님을 소박한 서방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다면 마님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덕구의 강인한 팔이 저고리를 헤치고 자신을 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박맞은 마님의 뜨거운 사랑과 복수 그리고 오래도록 감춰졌던 비밀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한양 도성 북쪽 한명문가의 안채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48살의 최시마님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30년을 함께한 정이 어찌 그리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첩을 들이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절 내쫓으시려 하시다니요. 상의원 최참봉은 취기가 오른 채 19살의 새 첩 연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삐죽이며 마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집 안주인은 이제부터 연하다. 저 여자는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 그 말에 최시마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48이 되었어도 그녀는 자신이 아직 여인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친정, 허허허. 최참봉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락한 지가 언젠데 내가 인정은 있어서 온양 근처에 작은 초가집 하나 마련해뒀다. 거기서 여생을 보내거라. 다음 날 아침 최시마님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16의 시집아 두 아들을 낳고 길렀건만 그들마저 아버지 편에 서서 어머니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수레는 며칠을 달려 온양 근처의 깊은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낡은 초가였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첫날 밤 마님은 불조차 피우지 못한 채 차가운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생 불 피우는 법이라곤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고픔을 참지 못한 마님은 용기를 내어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문이 열리고 70쯤 되어 보이는 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불을 좀 빌리러 왔네만. 아이고, 새로 오신 양반댁 마님이시구먼. 불만 빌려서 어찌 밥을 하실 것이요? 쌀은 있으신지요? 그것이. 내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김씨라 하오. 아들 덕구가 있는데 그놈이 일손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55이지만 아직 일꾼 노릇은 잘 안답니다. 그런데 마님은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셨어? 30년을 함께한 서방이 19첩을 들이더니 날 내쫓았소. 아이고, 이런 세상에. 그런 몹쓸 서방이 다 있단 말이요? 48이면 아직 늙은 것도 아닌데. 김 씨의 따뜻한 위로에 마님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어. 내일부터 우리 덕구를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김씨가 가져다 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마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이른 아침 초가집 문 앞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시마님은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김씨가 말하던 55 머슴치고는 10년은 젊어 보였으며 짙은 수염 너머로 웃음이 묻어난 얼굴은 투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덕구라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으로 마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마님은 갑작스레 자신의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저고리. 서둘러 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김씨 어르신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야 수월합니다. 마님께선 한양에서 오셨다 하니 시골 일엔 익숙지 않으실 테지요. 덕구의 말에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양반대 교수로 살아온 그녀에게 살림이란 그저 바느질과 자수뿐이었으니 불피우는 일조차 힘겹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고맙겠네요. 덕구는 씩 웃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체구는 좁은 마당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우선 물부터 길어오겠습니다. 마님께선 아침상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상을 어떻게 하는지. 마님의 어색한 표정에 덕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고 마님은 그 넓은 등을 바라보다 말없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듬직한 사내로구나. 자, 불을 피우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덕구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나뭇가지와 집단을 준비했습니다. 마님도 그의 옆에 앉았고 좁은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부싯돌로 불씨를 이렇게 일으켜서 짚으로 옮기면 됩니다. 덕구의 손은 거칠었지만 능숙했고 그 손길을 바라보는 마님의 시선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굵은 손가락, 뚜렷한 핏줄, 손끝 하나하나에서 삶의 무게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님도 해보시죠. 마님은 서툰 손으로 부싯돌을 두드려 보았지만 불은 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덕구가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의 손이 마님의 손을 덮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고 마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이자 불씨가 반짝이며 튀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만 덕구의 단단한 가슴에 등이 닿고 말았습니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른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급히 몸을 떼고 자세를 바로잡은 마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덕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번엔 쌀 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덕구는 능숙하게 부엌 일을 설명했고 마님은 그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국을 저을 때마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마님, 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덕구가 건넨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맛보던 마님은 그만 뜨거운 국물에 혀를 대고 말았습니다. 아야, 조심하셔야지요. 뜨거운 건 후후 풀어야 합니다. 덕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님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입술을 본 그는 서랍에서 약초 연고를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약을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덕구는 손가락에 약을 덜어 조심스럽게 마님의 입술에 발랐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또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로부터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 덕구의 손길은 너무도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입술 끝에 남은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어가는 정적에 휩싸였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그 고요를 깼습니다. 이후에도 덕구는 빨래하는 법, 물 깃는 법 등 시골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마님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울가에서의 빨래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마님은 금세 팔이 아파 방망이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런 일을 어찌 다 하란 말입니까? 마님, 처음엔 누구나 힘듭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덕구는 담담하게 웃으며 물속에서 젖은 빨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의 거리감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눈빛이 닿을 때마다 묘한 떨림이 있었고 어쩌다 스치는 손끝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이름을 부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덕구는 최심아님께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덕구에게 이것저것을 배운 마님은 이제 혼자서도 불을 피우고 간단한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이 배웠네. 아닙니다. 다음에는 장작을 패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야 하니까요. 덕구의 말에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남았습니다. 특히 낮에 있었던 작은 사건들, 물에 젖은 옷차림, 덕구의 당황스러운 시선, 그리고 그 순간의 침묵까지 마음속을 자꾸 맴돌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덕구가 떠난 뒤 마님은 잠자리에 들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단단한 팔뚝, 넓은 어깨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깊고 진지한 눈빛. 30년을 함께한 서방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시골에 온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덕구는 마당에 집단을 한가득 가져와 펼쳐놓았습니다. 오늘은 집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 손재주가 좋으시니 금방 배우실 겁니다. 마님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집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귀한 양반과 여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집신 만들기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걱정 마십시오. 마님의 고운 손으로 만든 집신은 분명 더 정갈할 겁니다. 그 말에 마님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자, 우선 짚을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천천히 꼬아나가면 됩니다. 덕구는 능숙하게 짚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장인의 손길처럼 안정감이 있었죠. 마님은 자연스레 그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마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짚을 건네받은 마님은 어색하게 손을 움직였지만 짚은 자꾸 흩어졌습니다. 덕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히 마님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마님의 등 뒤에서 조심스레 팔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살짝 닿았고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 짚을 단단히 잡으시고 천천히 꼬아나가면 됩니다. 덕구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설명에 마님의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질수록 마님의 귓불이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에 전해져 오고 손을 맞잡은 채 짚을 엮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긴장되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님께서는 금방 익히시는군요. 손재주가 참 좋으십니다. 덕구의 칭찬에 마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하고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움직이는 그 순간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죠. 나흘이 지나자 최심아님은 혼자서도 제법 반듯한 집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그녀가 만든 집신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금세 익히시다니요. 마님이 만드신 집신은 일반 집신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최심아님은 뿌듯한 마음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집의 상에 거칠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물집이 잡혀 피가 맺힌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마님, 손이. 덕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님의 가슴이 잠시 두근거렸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야. 아닙니다. 이렇게 손이 다치면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잠시만요.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종지를 꺼내들고 마님의 손에 약을 발랐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를 따라 덕구의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마님의 얼굴엔 열기가 번졌습니다. 이 연고는 어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상처엔 꽤 효과가 있지요. 그의 손길이 조심스레 상처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마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처음 해보는 일이니 더 그러하셨겠지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마님의 결연한 눈빛에 덕구는 존경과 감탄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귀하게 자란 양반가 여인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려는 그 모습이 덕구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조심스레 집신 10켤레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집신들을 장에 가져가 보려네. 덕구는 곧장 보따리를 챙겨 마님을 도왔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첫 장이시라 혼자 다니시긴 어려울 겁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팔이 스치고 손이 맞닿을 때마다 마님의 가슴은 은근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덕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자리를 골라 마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장사꾼 친구를 불러오겠습니다. 덕구가 자리를 비우자 마님은 조심스레 집신을 펼쳐 놓았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시장 한켠에 앉아 물건을 파는 일, 살아오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머, 이 집신 참 곱게 만들었네. 지나가던 안악이 집신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님은 민망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든 것이라 조금 서툴지만. 서툴다니요. 이렇게 정갈하게 만든 집신은 처음 봐요. 얼마인가요? 마님은 당황했습니다. 값을 매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덕구가 돌아왔습니다. 이 집신은 정성을 들여 특별히 만든 것이라 3푼입니다. 3푼이라니 비싸네. 하지만 이 정도면 그 값이 충분해요. 2켤레 주시구려. 처음으로 집신이 팔리자 마님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그녀는 준비한 모든 집신을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동전이 짤랑이는 소리가 마치 인생이 바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네 덕에 다 팔았네. 정말 고맙네. 내 손으로 처음 번 돈이야. 아닙니다. 마님이 직접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마님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덕구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백옥처럼 곱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그 손으로 번 돈이 있기에 그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마님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두 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구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의 듬직한 모습,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 생각할수록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고 천한 신분의 머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집신을 만들어야겠네. 마님은 손에 밴 집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러 최시마님이 만든 집신은 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형편이 나은 안악들 사이에선 최씨 부인의 집신은 발에 착 감기고 오래 신어도 편하다. 는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덕분에 마님은 제법 넉넉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단청을 입힌 기와집으로 바꾸었고 하인도 한 사람 들였으며 마당에는 꽃이 피고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님은 마당에서 짚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추며 따스한 기운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고개를 든 마님의 시야에 들어온 이는 뜻밖에도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서방 최참봉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리 초라했습니다. 낡은 비단 옷에 피곤한 얼굴, 과거의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 오랜만이요. 마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깊이 사랑했고 또 깊이 상처받았던 사람이 집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서방님, 어쩐 일로? 들어가도 되겠소?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봉은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비굴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님의 소문이 자자하더군. 집신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나 보군요. 마님의 말은 차가웠고 그 눈빛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덕구가 나왔습니다. 그는 최참봉을 보고 눈을 크게 떴고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의 지난 날을 모두 알고 있는 덕구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마님, 손님이 오셨군요. 그래, 이분은 내 전 서방이시네. 덕구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섰고 하인이 가져다 준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 기생연하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도망쳤소. 집도 날렸고 상의원 참봉 자리도 잃었지. 마님은 표정 하나 없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덕구는 구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까? 부인,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같은 아내를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쉽게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부인,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마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요동쳤습니다. 서방님, 부인, 제발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매일 밤 꿈속에서도 당신을 불렀소? 그가 마님의 손을 잡으려 하자 덕구가 조용히 다가와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최참봉의 손은 공중에서 머뭇거리다 멈췄습니다. 더 드시겠습니까? 덕구의 낮고 차분한 말투에 최참봉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내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요.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마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설마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덕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 쉽게 끊어내긴 어렵지. 덕구의 얼굴에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마님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온 걸까요? 마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슴속을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시마님은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에 살짝 그을린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눈빛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일궈낸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까? 마님은 거울 속 자신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48배 나이였지만 여전히 여인의 매력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풍성한 가슴선, 날씬해진 허리 그리고 일로 단단해진 팔뚝. 예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이
나를 다시 여자로 본다는 건가? 그녀의 마음 한켠에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늙었다 며 외면했던 그가 이제 와 다시 찾아와 손을 내민다는 것. 그것이 마님에게는 기묘한 만족감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떠오른 또 한 사람의 얼굴. 항상 묵묵히 곁을 지켜준 덕구. 지친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던 굵은 손, 따뜻한 눈빛, 말없이 전해오던 진심. 덕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마님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봉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한 피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을 위해 준비했어. 예전에 좋아하시던 색이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마님은 비단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친절이 왠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당 안으로 덕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최참봉을 보자 눈빛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마님, 오늘 장에 나가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아, 곧 준비하겠네. 두 남자 사이엔 한 줄기 냉기가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덕구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덕구라 하오. 이곳에 와서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머슴입니까? 마님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니. 그 말에 마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덕구는 단순한 머슴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친구 같은 사람이죠. 친구라는 말에 덕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님에게 그저 친구일 뿐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부인,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소? 최참봉은 조심스레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마님은 잠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따뜻했던 손길, 언젠가는 믿었던 사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와 불안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마님, 이러다 장에 늦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마님은 살며시 손을 빼냈습니다. 최참봉은 못마땅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장에 다녀와야 해서요. 알겠소. 내일 다시 찾아오겠소. 장터로 향하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을 걷던 덕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로 그분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야. 30년을 함께했던 정이 쉽게 지워지질 않네. 덕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날마다 최심아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작은 선물 하나씩을 들고 오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마님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정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덕구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어머니 김씨와 마당에서 속을 터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마님께서 그 최참봉한테 다시 마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놈이 뭐가 좋다고 그러시겠니? 예전에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다니. 제 생각엔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몰래 들어보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 또한 속으로는 마님과 덕구가 함께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셈이냐? 어떻게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마님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상체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는 건장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심아님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움직이는 굵은 팔뚝과 드러나는 힘줄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마님은 고개를 급히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참봉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기운 없이 구부정한 모습에 그의 나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부인, 오늘도 찾아왔어. 서방님, 덕구는 그 모습을 보자 일부러 더 힘을 주어 도끼질을 했습니다. 강한 육체의 기운과 기력이 빠진 서방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마님은 두 남자 사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넓은 어깨와 강건한 체구의 덕구, 초라하게 변한 옛 서방, 그 차이는 분명했고 마음속에서도 그 무게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덕구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두 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이 풍겨왔고 마님은 무심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제안인가? 내일이 마침 보름입니다. 근처 호수에서 도담배를 타며 잠시 바람을 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담배라, 참 오랜만이구나. 예전엔 한양에서도 자주 타보지 못했는데. 그럼 준비해 두겠습니다. 마님께서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듯해서요. 마님이 기뻐하자 최참봉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하지요. 덕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의 첫걸음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덕구는 마을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약속한 기생, 월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탁한 일 기억하고 있지? 그럼요, 오라버니. 절 믿으셔도 돼요. 월양은 애교스럽게 덕구의 팔을 잡았지만 덕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 최시마님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내일 호수 건너편에서 그 사람에게 진심을 들려주도록 해. 마님께서 직접 듣게. 걱정 마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해줄게요. 이튿날 날씨는 화창했고 세 사람은 함께 호수로 향했습니다. 최시마님은 연보라빛 치마에 분홍 저고리를 입고 있어 호숫가 햇살 속에서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님, 오늘 참 곱게 차리셨습니다. 덕구의 말에 마님은 수줍게 웃었고 최참봉은 그 모습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덕구는 미리 준비해둔 배 두 척을 내놓았습니다. 마님과 최참봉께서는 큰 배에 오르시고 저는 작은 배로 따로 뒤따르겠습니다. 자네도 함께 타면 되지 않겠나? 마님의 말에 최참봉이 얼굴을 찌푸렸지만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만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요. 마님은 살짝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최참봉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덕구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고 어느 지점에 이르자 조용히 배의 방향을 돌려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덕구가 어디로 가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오.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 최참봉은 마님의 손을 슬며시 잡으려 했지만 마님은 그 손길을 피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방님, 왜 다시 절 찾아오신 겁니까? 최참봉은 잠시 말을 고르다 애틋한 눈빛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부인이 그리웠기 때문이지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조광지철을 버리고 젊은 기생에게 홀려 살다니. 그 순간 호수 건너편에서 덕구와 월양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덕구 오라버니, 그 양반이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그래, 내가 들었지. 돈을 빌려 도망칠 계획이라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호수 위를 건너왔고 마님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참봉은 당황해 말문이 막혔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그의 갓이 날아갔고 갓을 잡으려던 그는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물에 허우적대는 모습은 더없이 초라했고 곧장 덕구가 배를 저어 그를 구했습니다. 흠뻑 젖은 최참봉은 덕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에 드러난 마른 몸과 잔뜩 쪼그라든 어깨에 반면 덕구는 젖은 옷 위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이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참봉어른?
덕구의 조용한 말에 최참봉은 더욱 풀이 죽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기운 빠진 옛 서방, 그리고 묵묵히 사람을 살피고 품을 줄 아는 사내. 그리고 최시마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더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에 최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구의 계획은 그렇게 조용히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도담배 사건 이후 최참봉은 사흘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덕구의 계략을 통해 서방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했지만 30년의 세월이란 결코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넷째 날 저녁, 술에 취한 최참봉이 마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불안정한 걸음걸이, 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문 좀 열어주시오. 그의 고함에 마님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고 그 뒤로 덕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밤중에 게다가 이렇게 취하셔서 무슨 일입니까? 취했다고? 그래, 취했소. 그 머슴놈 계략에 넘어가 내 체면이 엉망이 됐는데 어찌 안 마시겠소? 최참봉은 비틀비틀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부인, 자네 그 머슴놈한테 넘어간 거 아니오? 양반과 마님이 천한 머슴과 눈이 맞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덕구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와 덕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모르겠소. 부인이 그놈을 바라보는 눈빛을 내가 봤소. 최참봉은 마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놈이 좋은 겁니까? 그 천한 머슴이 나보다 낫소.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덕구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오. 왜 내가 다시 부인을 찾아온 줄 아시오? 돈 때문이요. 빚쟁이들이 나를 조여오고 있었소. 부인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지. 그 여자를 다시 꼬드기면 돈을 얻을 수 있겠다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서방의 입에서 직접 듣는 진실은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어쩌다 이리까지. 변한 건 부인이요. 양반과 부인이 집신을 만들고 머슴을 끼고 사는 꼴이라니. 그 순간 덕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마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놈이 감히 양반의 멱살을 잡아? 양반입니까? 빚쟁이에게 쫓기며 마님을 속이려 든 사람이 무슨 양반이요? 마님은 스스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그럼 마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덕구의 팔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천한 놈. 최참봉은 술기운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갈랐고 그대로 마당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때 상의원 참봉이었던 자의 초라한 모습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모두에게 씁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방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절 찾아오지 마십시오.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겠소. 하지만 부인도 기억하시오. 천한 머슴과 어울리다간 자네의 신분까지 잃게 될 것이오. 최참봉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마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떠난 뒤 마님은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시간과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덕구가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가. 진심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그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마님. 30년을 함께한 정인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님은 덕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굵은 이마, 짙은 눈썹, 깊은 눈동자, 늘 자신을 걱정해주던 그 눈빛. 덕구야,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거니? 덕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저는 마님을 사모합니다. 마님의 눈이 크게 떠졌고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요. 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마님은 고귀하고 강하십니다. 힘겨운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셨지요. 그런 마님의 모습에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록 머슴이지만 마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마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덕구야, 마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 그러나 따뜻하고 든든한 그 손길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도 자네를 좋아하게 되었네. 하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마님,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과거의 신분에 더는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제 더는 양반이니 천민이니 따질 이유가 없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부드럽게 얽혔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안식처처럼 평온했습니다. 내가 서방 곁에 있을 때보다 자네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편하고 더 행복하네. 덕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을 나누었지만 양반과 머슴이라는 간극은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당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달빛 아래 덕구와 그의 어머니 김씨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와 마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그래,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 비밀을 마님께 드러내는 게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까? 마님은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마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화는 조용했지만 담장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마침 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정원을 거닐다 무심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밀? 덕구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마님은 담장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마님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 아들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전해야겠지. 마님은 더는 듣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비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가슴은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조용히 최시마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마님은 순간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혹시 이미 혼례한 사람은 아닐까, 혹은 무슨 죄를 짓고 도망쳐온 것은 아닐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은 어수선하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님은 조심스럽게 김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님. 김씨가 문을 열어주었고
마님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깔끔한 차림의 덕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양반 도련님 같아 보였습니다. 마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머슴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마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자네의 진짜 정체는? 제 이름은 김유빈입니다. 평안도 감사였던 김재현 대감의 아들이지요. 마님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 궁중에서도 이름을 떨쳤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전왕 시절에는 권세가 막강했으나 현왕이 즉위하며 영모에 연루돼 유배당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살아남았소? 아버지께서 유배되실 당시에 저도 함께 죽을 위기였지요. 어머니의 기지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김 씨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사실 덕구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원래는 도련님의 유모였지요. 도련님을 숨기기 위해 제 아들인 것처럼 꾸미고 이 마을까지 피신한 것입니다. 마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말투, 몸가짐, 눈빛 하나까지도 늘 어디선가 본 듯한 그 기품이. 그럼 55이라는 나이도. 실제 나이는 48입니다. 마님과 동갑이지요. 도망치기 위해 나이를 속였을 뿐입니다. 마님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장한 체구, 굵은 팔뚝, 단단한 몸. 어쩐지 머슴이라기엔 너무도 많은 것이 다르다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자제가 어찌 이 먼 시골에서 머슴 행세를. 신분을 드러냈다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존재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제야 마님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덕구, 아니 김유빈. 그는 본디부터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오? 마님을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면 저도 제 진짜 모습으로 마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전하께서 바뀌시며 아버지의 누명도 곧 풀릴 듯합니다. 곧 사면을 받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유모 김 씨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비밀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다시 양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다시 양반이 된다면 자신 같은 소박맞은 여인은 그의 곁에 설 자격이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마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유빈은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양반이 되어 마님께 당당히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는 머슴과 양반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한 사이로. 마님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박맞은 여인인데 그래도 괜찮겠소? 그건 마님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신 마님.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마님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아시고도 여전히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유빈의 조용한 물음에 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고 진실된 눈동자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머슴이든 양반이든 자네는 자네일 뿐이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그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부인이라 불러주시오. 김유빈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사랑하오.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모 김 씨는 문 너머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에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며
억울하게 유배되었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면을 받게 되었고 김유빈의 아버지 김재현 대감 역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은 그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머슴으로 지내던 이가 사실은 벼슬가의 자제였다는 이야기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김유빈은 조용히 마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인? 그의 눈빛은 더없이 깊고 진지했습니다. 그대의 아버님께서 돌아오신다는데 소방 맞은 여인을 과연 며느리로 받아주시려 하실까요? 마님의 얼굴엔 걱정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확실했지만 시댁의 반대는 또 다른 벽일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부인을 지킬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김유빈의 말에 마님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한 점 흐림 없이 맑았습니다. 드디어 김재현 대감이 귀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빈과 유모 김씨 그리고 최시마님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도착하고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재현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들 김유빈을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대가 잘 견뎌준 덕분이다. 유모가 내 소식을 전해주었지. 그의 시선이 곧 최시마님에게 향했습니다. 마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가 모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양반댁 출신이시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다시 삶을 꾸리신 분입니다. 김재현 대감은 마님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택한 사람이라면 내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두렵고도 막막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유빈과 최시마님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유모 김씨는 누구보다 분주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련님을 업어 키울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지. 유모는 혼례상을 차리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고 집안 곳곳은 복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원앙금침이 깔린 신방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부인,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김유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마님 이제는 최씨 부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왔기에 아직은 조금 낯섭니다. 괜찮습니다. 그 외로움, 오늘부터 제가 함께 채워드리겠습니다. 김유빈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녀의 떨림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족두리를 벗기고 그녀의 머릿결을 어루만졌습니다.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카락 아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곱습니다, 부인.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눈빛 속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 되었던 그들은 조용히 몸을 기댄 채 긴 시간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유빈과 최씨 부인은 평안도에 집을 마련하고 조용하고 단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집신 장사는 여전히 번창하여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김재현 대감은 조정에 복귀하여 더 높은 벼슬을 얻었고 유모 김씨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최씨 부인이 김유빈의 허리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음식을 준비해야겠군요. 김유빈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고 손은 자연스레 그녀의 배 위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배는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버님을 뵙게 되는군요. 네,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한때 소방 맞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은 이제 누구보다 큰 사랑과 가정을 얻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전부 당신 덕입니다. 상처를 견디고 스스로 일어나 준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김유빈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세월을 지나 더욱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방맞은 마님과 머슴 행세를 하던 양반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의 결실. 이것이 바로 덕구의 계략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